지금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통계 연구 분석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는 세션 1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15분간의 휴식 시간 후 오후 3시부터는 기업 통계 평가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션 두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션은 3개의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프로그램은 오후 4시 20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에는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양동희 과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 양동희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통계 연구 분석 사례로 세 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인 AI 활용과 성과, 경제 위기 국면에서의 물류 창고업의 구조 환경 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세미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님들과 토론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이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으로 오늘의 세미나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오늘의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조재한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강상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오윤혜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산업연구원 이두희 실장님,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박기용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참석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 정책실장이신 조재한 실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기업활동 조사를 활용한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과 성과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조재한입니다. 먼저 발표 전에 그 제3회 기업통계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실증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 기사나 여러 가지 아티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실제 기술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기업이 실제 비즈니스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기술 선택지로 부상이 됐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는 ERP나 뭐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처럼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저희 관심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인공지능 자체가 기업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 비즈니스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서 실제 이제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최근 리터러처에서 이러한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AI를 활용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이 AI를 활용하는 기업 또는 활용하는 산업 혹은 많이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실제 이제 이 성과의 차이에 대한 이슈도 실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여러 아티클이나 비즈니스 리터처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 기사에서 AI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이제 AI를 활용한 실증 분석에서는 상당히 아직은 광범위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체로 그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가 이제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나 미국의 통계청에서 실제 그 AI 설문에 대한 설문을 했었는데요. 아직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설문이 이루어졌어도 크로스 섹션을 그러니까 단일 연도의 이제 데이터에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통계청 관계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2020년부터 기업활동조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레퍼런스 이어는 2017년부터고요. 이 당시에 이제 4차 산업 관련 신기술, 그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블록체인, 3D 프린팅, 로봇, AI, VR 이렇게 9가지 기술에 대한 기업의 활용 그리고 개발 여부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요. 실제 이 설문조사 자체는 어떤 스테이지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이제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청이 조사를 이제 실시함으로써 인해서 그 기업이 신기술에 실제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때 이제 기업활동조사에서 이러한 정보가 업데이트된 게 상당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활동조사가 국가 통계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제 분석이나 경제학자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연구자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설문이 단순한 이렇게 어떻게 기관에서 제공되는 설문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국가 통계로 이제 설문을 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한 장점이고요. 그 어떤 데이터의 그 데이터의 정합성 등에서 상당히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9개 기술에 대해서 했다는 광범위한 기술 조사를 동시에 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 조사 자체가 50인 이상 기업의 전수 샘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샘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기업활동 조사는 여러 가지 이코노미스트들이 사용하는 그 기업 단위의 그 여러 가지 세일즈, 부가가치, 근로자 수 같은 경제 변수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산업연구원이 그 하버드의 Laboratory for Innovation Science and 하버드라는 그 디지털 기술과 AI 관련된 그 비즈니스 스쿨 안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이 기업활동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공동연구를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What Driving the Diffusion of Next Generation Digital Technology라는 저희가 페이퍼를 작성했고요. 해당 페이퍼는 저희가 그 테크노베이션이라는 저널에 지금 현재 리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AI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What Determine AI Adoption이라는 페이퍼를 리씨랑 공동 연구를 했고요. 해당 페이퍼는 이제 이번 추석 이후에 그 미국의 NBER 사실은 컨퍼런스에서 지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그 연구실에서는 또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 격차라는 연구를 올해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발표는 제가 사실 작년에 2회 때 기업 통계 세미나에서도 초청이 돼서 사실 1번 페이퍼를 제가 주로 발표를 했었고요. 오늘은 제가 2번 페이퍼의 개략적인 결과랑 3번 페이퍼의 진행 어떠한 결과를 저희가 도출했는지와 그리고 저희가 기업활동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 부분에 대한 제언을 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What Determine AI Adoption 페이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저희가 기업활동 조사에 2017년도, 18년도 데이터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 특성 변수를 이용해서 실제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냐, 그 AI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했고요. 당시 이제 실증 분석 모형은 아주 전형적인 저희가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답션 하냐 하지 않냐, 그리고 그 실제 2017년에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 분석을 했고요. 테크니컬한 부분이지만 이게 저희가 디펜던트 밸리어블이 그 기업활동 조사가 이제 그 활용 여부에 대한 어떤 더미 변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비셔널 로진 모델을 활용해서 분석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그 여러 가지 기술 활용에 대한 데이터의 한계점이 뭐냐면 2017년부터 설문을 조사하면 2017년에 있는 기업은 이 기업이 실제 2017년부터 기술을 활용했는지 혹은 그 이전부터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로버스트 트랙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2017년에는 그 AI를 활용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어답션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결과를 보여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큰 기업일수록 AI 활용이 높고요. 그다음에 멀티 플랜트, 그러니까 그 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이제 저희가 AI 활용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 인탄지블 에셋, 그 무형 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AI 어답션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그 기술과 관련된 ICT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냐는 결과랑 상당히 컨시스턴트하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ICT 리터처에서 볼 수 있는 보다 어린 기업, 영 기업이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AI 어답션이 높다는 증거는 좀 저희가 사실은 찾지 못해서 이러한 현재의 그 AI 어답션은 일반적인 과거의 그 ICT 어답션에 대한 기술과는 일부 기술적 특성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기본적 이런 기업 특성의 셋업에서 그 기업 활동 조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변수들을 넣어서 추가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찾을 수 있었던 흥미로운 것은 이제 다른 기업과 전략적 협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AI 활용이 높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동일 산업 내 국내 기업 그리고 다른 산업의 해외 기업과 합작 경험이 있는 기업일수록 AI 활용이 좀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 산업 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러닝 프로세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AI를 만약에 동일한 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사용하면 그들 기업과의 러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해외의 그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으로 분류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그 AI 솔루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해외 기업과의 합작이 좀 더 높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과 보안성 같은 경우는 그 AI를 활용하기 전에는 IoT나 모바일 기술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도리어 이제 AI를 활용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AI가 데이터 그 빅데이터가 사실은 상당히 컴플리멘터리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기술이 그 AI를 어답션할 때 기술 간의 보안성이 있다. 그래 이 말은 이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사실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확률이 좀 높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직 변화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는데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어떤 코어한 비즈니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코어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이런 조직 변화도 저희가 동시에 관찰되는 게 있어서 이러한 AI 어답션 자체가 기술 어답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변화도 함께 이룬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제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 격차에 대한 연구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AI 자체가 주목받는 이유가 이 AI 어답션 자체가 기업의 성과를 변화시킬 거라는 건데요. 생산성을 그럼 실제 어떻게 변할 거냐의 연구가 지금 상당히 아주 프리밀러리 다른 페이퍼들도 상당히 단순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떤 때는 생산성을 높이고 어떤 때는 생산성을 낮춘다고 상당히 좀 컨트로버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것은 뭐냐 하면 기업활동 조사에서 저희가 그 강공업 제조업의 사업체 조사를 이제 합쳐가지고요. 기업 생산성, 그 레이버 프로덕티비티와 AI 활용 관계를 이제 저희가 추정을 했었었는데요. 일반적인 OLS 추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거티브한 관계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도입하는 기업이 사실 생산성이 낮게 나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 내생성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인스트루먼트 밸리어블 추정을 했을 때는 실제 이제 인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와서 AI 도입 자체가 사실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하지만 그 어떤 기업이 다 사업체, 그러니까 멀티 플랜트를 가져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져 있는 경우에는 AI 도입이 생산성을 실제 높이는 결과를 나왔고요. 그러한 메커니즘이 뭔지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그 사업체 레벨에서 분석을 했을 때 그 AI를 도입함으로써 인해 만약에 이제 기업이 2개의 사업체를 가져 있으면 그 2개의 사업체 간의 생산성 격차가 줄어든다는 저희가 에비던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전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AI 도입 자체가 생산성이 높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좀 이런 좀 앰비기우스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실제 이제 멀티플랜트의 경우에만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그러한 멀티플랜트를 가진 기업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는 그 2개의 플랜트 간의 생산성을 좀 좁히는 메커니즘이 AI 도입에서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의 결과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실정 분석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 산업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이제 실증 분석 결과와 AI 기업활동 조사를 활용한 AI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활동 조사에 대한 데이터 지원을 제 나름대로 좀 드리면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9가지의 이제 기술을 저희는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그 논문이나 저희가 연구하는데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9가지 기술 자체가 사실은 좀 일부 좀 층위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IoT나 이런
뭐 모바일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약간은 뭐 상대적으로 하위층의 사실은 기술이고요. AI나 블록체인이나 AR, VR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위층에 있는 기술이라서 9개 기술을 이제 시도한 거는 뭐 좋은 시도였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기술을 조금은 한정하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기술의 지금은 활용 여부만 사실은 있는데 앞으로 이 변수 자체의 좀 활용성을 높이려면 사실은 질적인 요소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사실은 질적인 요소, 뭐 실제 AI를 사용하기 위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갔는지 이런 질적인 요소에 대한 설문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좀 변하면 좀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사의 밸리디티에서 사실은 저희가 약간 의문이 있었던 게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 5G라고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5G를 활용하는지 여부가 사실은 조금은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 2017년에 보면 5G를 활용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 당시에 사실은 5G 기술이 상용화되기 좀 전이라서 약간은 저희가 좀 혼돈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약간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활동 조사에 뭐 이거는 항상 좀 어려움이 있는데 데이터 활용 이슈가 있는데 약간 뭐 몇몇의 정보는 사실 온라인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 연령 같은 경우는 웹에서만 접속해야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사실은 항상 저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좀 필요한 변수인데 약간 좀 불편함이 있어서 데이터 그 변수를 조금 더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데이터랑 연결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그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데이터를 그 좀 결합해서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돼서 이런 결합된 그 다른 데이터와 사실은 멀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발전이 되면 상당히 많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강상균 교수님께서 경제위기 국면에서의 물류 창고업의 구조환경 변화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화물교통, 도시생활물류, 물류시설 입지를 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상균입니다. 저는 그 경제위기 국면에서 물류창고업의 구조와 환경변화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좀 용어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라고 하면 이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재화를 옮겨주고 또 물류시설 내에서 재화를 보관해주는 행위를 지칭하고요.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이 서비스업을 총칭합니다. 이 물류사업과 조금 관련된 다양한 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 교통과 도시계획 관점에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관찰하고 있는 현상이 물류창고 탈도시화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류창고가 기존의 그 구도심 공업지역을 좀 벗어나서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이 물류산업 기술이 좀 발전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 그리고 대량 소비 그리고 즉각적으로 좀 유통하는 이런 트렌드에 좀 발맞춰 나가는 목적으로 좀 현대화되고 대형화된 물류시설을 도심 외곽에 개발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물류산업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후에 좀 전체 산업, 전체 경제의 회복세에 한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시설 운영업은 비록 그 종사자 수가 조금 정체가 되고 있지만 매출액 추이는 이 물류 산업 이제 세부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여서 2006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배 이상 성장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그림과 함께 물류 창고 탈도시화, 그러니까 혹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탈서울화라고 지칭할 수 있겠는데요. 탈서울화 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류 창고 입지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서 이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 이전에 준공된 창고의 그 분포를 이렇게 지금 지도에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군포 내륙 물류 기지나 뭐 경부 고속도로의 오산, 기흥, 금곡 구간 그리고 3번 국도의 이천, 곤지암, 성남 구간에 이렇게 집중돼서 개발된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2014년 이후에 준공된 창고의 분포를 보시면 주로 17번 국도 이제 일죽 배감 양지나 혹은 경부고속도로의 평택 이남 지역으로 이렇게 물류 창고가 굉장히 많이 개발된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비교해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98년도 이전에 개발된 창고의 입지고요. 이거는 2014년 이후에 개발된 창고의 입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굉장히 개발 패턴이 크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탈도시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창고 탈도시화라는 것은 결국 이 물류창고를 운영하기에 유리한 입지가 도심지에서 점점 멀어졌다고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물류창고를 운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입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소비시장까지의 거리, 노동력까지의 거리, 뭐 산업단지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주로 이제 입지의 중요한 요인들로부터 거리가 상대적인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재미있는 거는 한 2008년 정도까지만 이렇게 탈도시화하는 현상이 계속 벌어졌고요. 신기하게 좀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트렌드가 좀 꺾여서 다시 도심 쪽으로 재진입하는 현상을 저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온라인 쇼핑을 위시로 하는 각종 뭐 플랫폼 물류, 뭐 컨테이너리스 물류 등의 이런 신산업이 이제 성장하면서 소비시장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되면서 다시 물류 창고들이 도심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물류 창고 입지 변화에 대한 연구는 왜 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창고 입지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창고를 드나드는 화물차의 활동의 어떤 운행 패턴의 변화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 변화를 이해하면서 이 화물차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류 소비, 뭐 환경 문제, 뭐 교통 정체 문제, 또 이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사고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이해해 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뭐 그러면 그냥 바로 화물차 운행 패턴을 그냥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면 되지. 굳이 입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실 이 물류 활동의 대부분은 기업과 산업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 활동과 연계가 되어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기업 데이터고, 아주 기업이 특별히 이제 물류 기업은 이 물류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이 기업의 어떤 이윤 창출의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업 비밀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창고에서 어떤 상품을 어떤 소매점까지 운송을 했는데 이런 종류의 아주 디테일한 물동량 데이터는 사실 저희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볼 수 있는 수준의 이런 정보가 아닙니다. 이게 기업 비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입지 규제와 관련된 일부의 그 공공의 좀 영역이 좀 있지만 대부분의 물류 활동은 기업의 영역이고 그래서 정보 수급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고 좀 엄밀한 물류활동 연구를 위해서 제가 좀 필수적으로 좀 수집이 되었으면 하는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참 데이터의 종류도 좀 다양하고 그 아주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좀 돼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활동이 발생되는 그 창고의 위치와 뭐 시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창고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물동량이 발생되는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그리고 창고 관리, 네트워크 관리, 교통 관리를 전반적으로 함께하는 이 물류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에 대한 이런 정보가 아주 복합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공 데이터가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공공 데이터에 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근본적인 한계는 이 물류 산업 자체의 어떤 이 특수 분류, 그러니까 세세 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 분류에 조금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업종 분류상 체계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객 운송 부분과 화물 운송 부분과 정확히 기업 활동을 분류해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세세 분류까지 데이터의 수준이 내려가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제가 푸른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물류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섹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구분을 하려면 세세분류까지 가야 됩니다. 물류 보관 창고업은 조금 상황이 좀 낮습니다. 다행히도 소분류까지 만 가도 이 전체적인 어떤 산업 정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세세 분류에 대한 이런 데이터 요건은 상재합니다. 두 번째 좀 문제는 현대 지금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이나 신선 물류, 플랫폼 기반 물류, 컨택리스 산업 같은 이런 신산업을 조금 구분하고 또 포괄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좀 분류체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이 산업은 발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희 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시인성, 이 활동에 대한 시인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이 세세분류 정보까지 제공되어야 되는 이런 한계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업 통계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물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주로 사용되는 이런 공공 데이터는 이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3-4가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는 운수업 조사인데요. 운수업 조사는 대분류 이제 H 운수 및 창고업 기업체 대상으로 매년 이제 실시하는 전수 조사고요. 일부 섹터의 경우 샘플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유일하게 이제 산업 직업 연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는 지역별 고용 조사인데 분류 기준이 소분류로 되어 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공 데이터가 갖고 있는 좀 한계 때문에 대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대안을 찾던 중에 건축물 대장이라는 데이터를 받아보았고요. 이 건축물 대장은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위치 정보, 시설 정보, 용도에 대한 정보, 허가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창고 입지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좀 진행했고 간단하게 좀 결과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자체는 기업 입지 선택 이론에 대해서를 기반으로 진행했고요. 이 물류단지 공급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입지 선택의 특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테스트해본 그런 연구입니다. 간단하게 좀 결과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델은 그러니까 물류시설 공급 정책에 따른 어떤 시기별로 그리고 물류 창고의 규모에 대한 변수를 좀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했고 또 다양한 입지 선택 결정 요인들에 대한 이 변수를 다 추가해서 카운트 데이터 모델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를 들어서 물류 창고 입지 결정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지가와 소비시장 접근성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기가 최근으로 올수록 지가와 소비시장 접근성 변수에 대한 탄력성이 각각 이제 음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이 절대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대형 창고의 경우 조금 더 민감하게 이 설명 변수에 대해서 반응한 걸로 저희가 결과를 봤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이 물류창고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한 접근성 변화 양상에 대해서 좀 전국을 조금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한번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금 재밌는 건 이 오직 수도권만이 이 탈도심화 그리고 도심 재진입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계속해서 탈도심화 경향을 보였고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재도심화, 재진입 현상을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외에 경상권이나 전라권,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도권의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크게 좀 증가한 그런 이유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지가와 접근성과의 트레이드오프 관계, 이 트레이드오프 이 행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각 권역마다 갖고 있는 어떤 소비 특성이라든가 산업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입지 결정에 어떤 차이점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이 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유튜브로 한 80여 분이 지금 시청 중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정 시간보다 한 5분 정도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시간에 맞춰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 발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오윤혜 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위원님은 금융소비자, 금융산업, 응용계량경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효과 분석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DI의 오윤혜입니다. 이렇게 통계청 기업통계 세미나에 발표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인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과 시사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과제는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통계청에서 자료와 그런 연구 환경을 굉장히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통계청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증이나 직접 대출 형식으로 이렇게 대출금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사업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체 중에서 종업원 수가 작은 사업체, 5인이나 10인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 분석 대상은 소상공인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흔히 생각하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영향을 평가하고 기존 방식을 개선하며 좀 효과적인 지원 방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국내 신용대출 시장에서 저신용 대출자들은 은행 접근이 매우 어렵고 금리가 높아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는데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규모와 대상이 더욱더 확대돼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런 대출 지원 방식을 효과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대표, 개인의 채무상태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개인 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채무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경영 악화 시에 연체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자료에서는 대표자의 신용 정보가 결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통계청에서 공표한 개인사업자 DB에서 KCB 민간의 신용 정보, 대표의 신용 정보와 그런 사업 성과를 결합한 정보를 준비하셔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 연구에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상이한 지원 효과를 대상 특성별로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업체, 지역 내 동종업체 수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런 지원 효과가 낮을까? 또 대표의 신용도 정도에 따라 지원 효과가 다를 것인가? 또 폐업 위기에 있는 사업체는 또 효과가 또 다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대표 신용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받은 수혜 업체와 유사한 업체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좀 분석의 정확성을 더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이제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은 정책자금 지원할 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할 때 사업 성장 가능성을 보시지만 대표의 신용 상태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엔 자료가 부족하였으나 최근에 이제 나온 연구에 의하면 정책
수혜군 선정의 중요한 변수인데 이런 대조군 매칭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PSM이 성향 점수 대조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표 신용 정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저희는 매칭 과정에서 활용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 가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가 비수의 업체에 비해서 긍정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 인원이 증가하고 폐업이 방지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책금융을 지원하면 사업 기회를 만들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해소해서 고용 증가 및 폐업 방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내 동종업체의 비율이 높을 때 정책금융 지원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좀 긍정적 영향이 감소될 것이다 하는 가설입니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업 성공이 어려워져서 자금 지원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사업주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런 정책금융의 사업 성과 증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벨상 수상자인 바너지 두플로의 이론 모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용 제약이 없는 사업체들은 대출금을 받아도 기존 자금의 이자 비용을 낮추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신용 제약이 심했던 업체에 자금 지원을 해야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폐업 위기에 있는 어려운 사업체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부채량만 더 늘리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구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정책 지원 이력을 받았고 통계청에서 준비해 주신 개인사업자 부채 DB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등록부의 사업체 정보와 그 대표자의 신용 정보, 또 정책 지원 이력 정보가 활용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표본은 대표 사업주가 한 개의 사업체만을 운영할 경우 또 15년에서 17년 생존하였던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구성하였습니다. 계량 모형은 성향 분석 매칭 이중차분 기법을 활용하였는데요. 실험군은 2016년과 17년에 정책금융을 이용한 업체고 다른 지원 이력은 전무한 업체를 선정하였고 그런 여러 가지 특성 변수, 사업체의 특성, 대표자의 신용정보, 17가지의 다양한 매칭 특성 변수를 활용해서 정책 지원 이력이 전무한 사업체 중에서 실험군, 그러니까 수혜 집단과 가장 성향 점수가 유사한 업체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후 매출, 2년 후 매출 이런 성과 지표가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금융 지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으로 지원한 부분이 여기서 보시듯이 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융자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보, 또 지자체 2차 보전 사업 등도 금융 지원으로 포함됩니다. 업종 분류를 보시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생활 밀접 업종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또 개인 서비스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표본의 성격을 보시면 2016년 수혜업체 5,000개와 대조군, 또 2017년 수혜업체 9,000개와 대조군의 표본이 설정되었고 사업체 업력은 한 4년 정도. 그다음에 복식부기를 기입하는 좀 큰 규모의 사업체는 8%에 불과했습니다. 매출액 평균은 5,000에서 6,000으로 상당히 작은 사업체들이었고요. 고용 인원도 한 0.1명, 굉장히 작은 사업체입니다. 신용 등급의 평균도 한 4등급, 이건 굉장히 중신용이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한 종속 변수는 1년 후와 2년 후의 매출, 고용 변화, 또 1년 후에 폐업을 했는지의 여부, 또 1년 후의 신용 점수 변화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중 분석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중 분석 결과가 표 5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개수의 크기가 크고 또 양의
점수를 보이고 있고 폐업 여부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은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혜 업체에 비해서 정책금융 수혜 업체는 매출액과 고용 인원을 더 크게 증가시켰고 폐업 확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매출액 증가가 기존의 한 28%로 매우 컸고 2년 후에는 한 16% 정도로 효과가 좀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동종업체 수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정책금융이 매출액과 고용을 증대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높을수록 영세 자영업장의 밀집이 있을수록 정책금융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정책금융의 긍정적인 효과는 대표자의 신용도가 더 좋아질수록 더 커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너지 앤 두플로가 신용제약의 신앙사업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용이 낮은 저신용 사업체의 그런 생산성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던 그런 예측과 일련대로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은 신용도의 차이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신용 제약의 지면에 있었기 때문에 신용도가 거기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저리자금 대출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신용도가 낮은 사업자들은 신용대출을 이용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리 정책자금을 이용하였을 때 오히려 이렇게 기존 고리자금을 대환하는 용도로 쓸 요인이 더 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 분석 결과는 정책금융 수혜업체가 비수혜업체에 비해서 이제 신용도가 일부 감소하고 부채의 상환 비율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전체 사업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에 비해서 이제 폐업 위기에 있는 사업체들을 보았을 때 폐업 위기에 있는 사업체들에서 나타나는 신용 점수 하락과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수혜업체 신용점수 하락폭은 전체 사업체 중에서는 한 24점 정도 했는데요. 이제 1년 후 폐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 중에서 정책자금 수혜업체 신용점수 하락폭은 63점으로 한 3배가량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거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의 증가폭도 폐업 위기에 있는 사업체에서 훨씬 더 정책금융 받은 업체에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폐업이 예상되거나 폐업 지원이 필요한 사업체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좀 더 신용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부채 부담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부족해서 이제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이자 부담도 높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이런 저금리 정책 금융을 공급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고용 인원도 증가하였고 또 폐업이 방지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운영 중인 이런 보증, 2차 보전, 융자 등의 정책 금융을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내에 동종 업체 수가 많아서 경쟁 압력이 좀 높은 상황에서는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폐업 및 재기 지원을 통해서 사업 부진을 겪는 사업체가 좀 사업 전환을 준비할 가능성이 최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아졌는데 이러한 사업체들이 보다 성장성 있는 업종과 상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중요해지겠습니다. 현재 상권 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이제 상권의 그런 과민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더욱더 고도화해서 신규 사업체가 과민화된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준비가 더 강화되어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정책 자금 지원이
매출된 사업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폐업 시기만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주의 개인 신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폐업 가능성이 있거나 좀 신용이 낮은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비금융 지원을 금융 지원과 함께 좀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실사평가를 강조해서 사업주의 특성과 사업체의 영업 현황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시기에 정책금융이 매우 확대되었는데요. 그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성장성이 예상되고 신용이 고신용 등급인 1, 2등급은 제외했지만 어느 정도 신용이 양호한 그런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이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 시기의 정책금융은 좀 매출이 하락되어서 폐업이 예상되는 위험한 사업체에게 폐업을 방지하는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업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에 정책자금 수혜 사업주의 특성이 기존의 그런 평상시 환경보다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신용도가 낮은 사업체나 영업 환경이 어려운 경우 정책금융의 효과가 좀 낮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자금 지원을 이제 공급을 해야 하지만 폐업 지원 정책과 채무조정 제도를 사업체, 경영 악화를 겪는 사업체에게 안내를 하여서 사업주가 부채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질 경우에는 채무자의 심적인 부담도 증가하게 되지만 부채 총량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채무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 발표자와 토론자들께서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토론자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두희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박기용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종합 토론은 원래는 한 30분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한 5분 정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행 순서는 토론자 이제 순서대로 발제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연구원의 이두희 실장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시적절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션이 설계되었고 또 발표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1977년도로 돌이켜 보면은 제3의 물결이라는 엘빈 토플러가 쓴 책에 아주 예상한 미래 사회는 이럴 거라고 했는데 거의 다 맞췄어요. 근데 못 맞춘 게 있는데 바로 재택근무였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재택근무가 급속히 빨리 당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그런 그와 함께 플러스 AI가 발달되어지면서 그게 물류 산업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면서 재택근무까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위드 코로나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따른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통계청의 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머릿속에서 Y축을 부가가치라고 생각해보고 X축을 가치사슬로 생각해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일 커브가 이제 20세기의 형태라고 말을 많이 하죠. 과거 제조업 중심일 때는 역U자 형태의 그런 가치사슬 형태의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AI가 존재할 때 어떤 커브가 나올까? 저는 감히 하트 커브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U자 형태 스마일 커브에서 양쪽 끝인 R&D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인
서비스 산업 쪽 중심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하드컵 형태로 나오는 형태, 소위 말하는 서비타이제이션,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촉진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겠다. 그 통계적인 처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저는 그 조재한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그런 빅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생산성이라든가 서비타이제이션을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오윤혜 박사님께서 KDI 식구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저희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계 분석과 가설이 적절하고 또 유용한 통계를 썼다고 저는 동의하면서 동종업체 수가 많을 경우 한계기업 소멸은 자연스러울 수 있고 함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과연 결국은 동종업체 수가 많다는 것은 한계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그 소멸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산업 전환이다. 산업 전환 정책 또는 업종을 바꿀 수 있는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면 지금 이제 2016년, 2017년 통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걸 좀 더 이제 통계청에서 좀 구축을 해주셨으면 장기 패널로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러한 통계를 구축하려면 국세청의 자료가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폐업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업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더 좋은 그러한 분석이 나오지 않겠느냐. 2016년과 2017년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그럴 경우에 패널로 구축하면은 확률, 그러니까 픽스 이펙트와 그다음에 랜덤 이펙트, 확률 효과와 고정 효과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에 따른 그런 또 연도에 따른 차이가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석을 조금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은 저는 그럴 경우에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은 생존 분석이라고 듀레이션 모델을 좀 썼으면 좋겠다. 폐업 관련해 가지고는 폐업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패널 구성을 한다면은 그런 분석이 금융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좀 더 면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매출과 고용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 인터랙티브가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내생성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출과 고용을 서로 교차 방정식으로 놓으면 3스테이지 리스트 스케일 모형이 나올 수 있는데 매출이 먼저냐 고용이 먼저냐 매출이 나오면 고용이 당연히 나오는 그런 형태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업종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차이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의 인구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한 변수를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독립 변수라든가 컨트롤 베리어블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향후 연구에 참조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오윤혜 박사님의 연구 중에서 2016년과 2017년 통계 가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는 아주 특수 상황이고 단기의 샥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석할 때는 통계적 해석에 바로 연결해서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 지원 정책은 사실은 굉장히 급박하고 순간적으로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부분도 영역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류 쪽은 아까 말씀드린 서비타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물류가 있기 때문에 쿠팡이든지 아마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재택근무든 모든 형태를 다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업의 서비스와 서비타이제이션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 중간 제품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별, 산업별 물류 통계 시스템을 이 서비타이제이션 경향과 연계해 가지고 분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분류 방법들이 도입될 것 같은데 오늘 발표에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은 기존의 물류 시스템과 전혀 다른 형태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분류에서는 어떻게 당연히 융합된 형태의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물류 시스템에서 반영해서 그것을 분류할지 지금 형태로 가지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제 감사드립니다. 저기 발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어서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박경 소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박기용입니다. 저는 그 이두희 실장님께서 좀 앞에 두 발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고, 제 말씀 이후에 이제 또 토론에 좀 두 발제가 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주로 이제 오윤희 박사님 자료 위주로 코멘트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여기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혼용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정의가 좀 혼용되고 있고 이들 세 용어 자체가 다 관할 법률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소상공법이 아마 그 제정이 됐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제가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제 이 진행은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고 이 부분에서 연구가 좀 진행된 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개인 사업자가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자가 2019년 말에 한 뭐 70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가구당 평균 2.3명 정도 계산하게 되면 어쨌든 뭐 한 1,600만 명 정도 이상의 가계 경제권을 형성하는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 합치면 한 900조를 상회하는데요. 결국 GDP 한 50% 되는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런 어떤 경제적 비중, 경제적 금융적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개인 사업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채들의 최종 귀속 책임은 결국 개인이 지게 되고요. 이런 어떤 독특한 금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연구 진행이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코리아 크레딧 뷰로하고 통계청에서 단연간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 신용 정보하고 사업자 정보를 합친 사업자 통합 DB를 좀 구축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연구가 출발이 된 것 같고요. 이 DB를 기반으로 또 연구를 맡아주신 오윤혜 박사님께 감사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럼 저는 제가 코멘트는 내용에서 보면 연구 가설 결과를 내는 그 순으로 제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워낙 뭐 발표 자료가 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효과를 잘 분석해 주셨고요. 제 개인적으로 사실 분석 결과에 대한 어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본 연구를 기초로 조금 더 연구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첨언을 드리는 어떤 형태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결국 이제 정책 금융이 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매출이나 고용 폐업 이런 부분에요. 근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자금 조달 패턴 자체가 이제 뭐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불황 시기에 이런 어떤 정책 금융이 큰 틀에서 보면 담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 두 번째에서는 이제 뭐 동종 업체 수가 많을수록 경쟁 강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이제 정책 금융 효과가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쟁력 부분에서는 단기 금융 지원 자체가 그렇게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경쟁 환경의 분석이라는 게 결국 이런 정책 금융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정책 금융이랑 사실은 좀 뭐 비효율적일 수 있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라고 보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좀 더 정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경쟁 환경을 한번 바라보고 좀 전에 이제 이두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업황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자산 규모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좀 통제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상권 정보를 통제해서 좀 더 정책 금융 효과를 좀 다양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연구가 좀 발전되면 더욱 돋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대표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정책 금융 효과가 커진다. 이게 이제 기존에 뭐 베너지 디플러 연구하고 좀 차이 난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발표 내용에서 보면 대부분 자영업자가 영세해서 신용 제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요거를 하나 더 짚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이제 내부 자본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받아서 개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내부 자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그 사업자와 개인 간의 어떤 뭐 파이어볼인가요? 이게 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도가 낮을수록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개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업황이 불황할 때 최근에 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형에 대한 요인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주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책금융 수혜 업체의 신용도와 DSR이 수혜 업체에 대해서 비수혜 업체 대비 신용도와 DSR이 악화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정책금융에 대한 형태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금융 지원이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 PERC 보고서에 따르면은 정책 금융을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금 형태가 있고 아니면 현금 지급, 이제 보조금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전성이 좀 양호한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출 자체가 큰 무리가 없는데 건전성이 취약한 사업자는 오히려 보조금 지급이 낫다.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해버리는 게 낫다. 뭐 국민 세금으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성이 취약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무리한 대출 지원 자체가 장기적으로 신용 위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하나는 뭐냐면 또 대출을 지급하더라도 특히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정책금융 프로그램 지원 시점에 보면 그 지원 시점 이전, 직전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직전 시점에 사업이라든지 재무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출의 어떤 뭐 규모나 뭐 형태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결국 정책 금융을 어떤 형태로 취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취하는 방법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 이제 정책 금융도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정책 금융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결국 국민 세금이고 하니까 최근에도 보면 국내에서도 뭐 좀비 기업이다, 한계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정책 금융이 전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출도 어쨌든 좀 짜임새 있게 좀 뭐 이렇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수혜 업체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 금융 형태 그러니까 뭐 보조금이나 아니면 대출 이런 형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좀 연구가 좀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로 제가 하나 더 이제 조금 뭐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보조금이나 대출 이 외에도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는 상환 유예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2년간 사업자 대출로 한 100조 이상 지금 대출이 늘은 상태이고요. 개인 대출로는 한 50조 이상이거든요. 이게 뭐 사실은 지금 정책금융 이상으로 사실 다른 민간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대출이 이제 상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정책금융 내지는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민간 대출이더라도 엑시 플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데이터가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최근에도 이제 뭐 국민지원금 가지고 지원 과정에서 뭐 형평성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저희 민간 회사하고 그 통계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DB가 구축되면서 이제 개인 사업자를 이제 연구 분석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많은 민간과 뭐 공기업 그다음에 민간 기업 간의 어떤 데이터가 융합되고 협력이 되면 사실 지금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거리 이슈들이 조금
그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어떤 재난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복지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발제에 대한 답변이 있기 전에 플로어에 계신 청장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세 분의 저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학교 떠난 지 8개월 좀 넘었는데 다시 학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아주 특별히 더 반가웠습니다. 세 분께서 통계청 그리고 민간 다른 정부 부처 자료 연계해서 아니면 따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규모 기업 데이터 분석해 주시고 유용한 시사점 많이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청의 저 기업 생멸 행정 통계는 우리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SBR이라고 하는 전수 기업 리스트를 2회에 걸쳐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 없던 기업이 생기면 생성이고 있던 기업이 사라지면 소멸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서 통계청에서 기업 생멸 통계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많은 기업들이 대외 무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청에 기업 통계 등록부 자료와 관세청의 관세 자료를 연결하면 기업 규모나 저 업종별로 무역 실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수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런 자료도 연구원분들께서 분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세 분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지한 실장님께서 물류 주전 실장님께서 그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멀티플랜트 펌의 경우에 AI가 도입되면 일종의 기술 혁신 확산 같은 게 가속화될 거라고 추정하시면서 생산성 증가가 있었다. 이것은 로버스트니스 체크 목적으로 조금 더 봐주시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유용한 결론 아닐까 이렇게 감히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류 산업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많이 배웠습니다. 저 지도로다가 창고가 이동하는 걸 지도를 2개 보여주셨는데 제가 눈으로 2개 비교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도가 첫 번째 지도에 비해서 물류가 늘어난 지역과 감소한 지역 그 차이를 내서 하나의 지도에 표현해 주시면 물류 창고가 서울에서 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지 이거 그냥 하나의 디스크리티브 스태티스틱스로서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오 박사님, KDI 오 박사님 저 발표해 주신 거 관련해서 베너지 두플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부부인데 신용제약이 클수록 신용공유의 효과가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꽉 막혀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저 박기용 소장님 뭐 이렇게 코멘트도 해주셨지만 우리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아예 노벨상 받으신 두 분 저 그냥 가설을 무시하는 게 예의는 아니지만 두 분 제안한 건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저 대표자의 신용 정보 KCB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아예 저 매칭으로 써서 그러니까 대표자의 신용 정보가 비슷한 사람들이 해픈투비 한쪽은 저 정부의 신용을 받고 다른 쪽은 안 받았을 때 기업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쪽으로 방향을 좀 틀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생멸 이런 거 분석할 때는 앞서 듀레이션 분석 이런 제안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탁 샘플링이라고 하면 이른바 레프트 센서링 문제가 있는데 그거 처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데이터가 많은 행정자료를 쓴다라 그러면 플로우 샘플링 그래서 표본 내에서 생존한 기업들로 한정해서 3년 내 뭐 5년 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쪽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답변은 발표 순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논의하지 못한 질문이나 의견은 저희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세미나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것들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 가지 첫 번째는 그 이두희 실장님께서
서비스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 실제 기업 활동 조사에서 서비스피케이션에 관련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플랜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조업을 기준으로 플랜트 레벨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이제 플랜트가 서비스업에 있는 플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트가 두 개가 있을 때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매출액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화를 추정할 수 있고, 이게 아마 서강대 허정 그 전현배 교수님이 기업 활동 조사를 이용해서 실제 그런 논문을 쓰신 적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직업 고용 통계 조사 같은 이제 직업 분류를 사실은 또 하면 거기 이제 고용된 사람의 직업 분류 코드를 이용해서 서비스 업종에 사실은 기여하는 직업 분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향후 아마 그 기술과 관련된 그 서비스피케이션의 변화 같은 거는 그런 방법을 통해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멀티플랜트 생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제 그 멀티플랜트 갭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분석이 끝난 거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그 플랜트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실제 변하는 건지 낮은 기업이 변하는 건지에 대한 추가 분석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근데 한 가지 약간 단점은 기업 활동 조사에서 이제 플랜트에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 없어서 약간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분석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총장님 되게 그 좋은 코멘트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반영해가지고 수용하겠습니다. 그 이두희 실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그 이제 신산업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이거를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코멘트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이 지금 현재 그 물류 기업에 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돕는 어떤 물류 서비스업의 기업 특성상 딱 정확하게 이 부분은 물류 기업, 이 부분은 뭐 다른 기업 이렇게 기업 활동을 나눠서 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산업 구조는 완전히 지금 다 변모가 됐고요.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직접 그 데이터를 새로운 어떤 통계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새로 수집을 하는 거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국권 국가에서 뭐 트래블 서베이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것처럼 저희 이제 우리나라도 물동량 서베이를 뭐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데이터 구축을 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양한 코멘트를 주시고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발표 과정에서 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을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소상공인이 워낙 다양한 특성의 다양한 규모의 업종의 그런 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한번 이렇게 뽑아서 설명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매우 다양한 통제 변수를 사실 포함을 했는데 업종도 세세 분류까지 넣었고 그 구 단위의 그런 지역 고정 효과도 다 넣었고 매출 규모도 다 통제를 해서 상당한 많은 통제 변수를 넣었다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연도도 이제 지금 두 연도만 했는데 최대한 패널에 좀 그런 장점을 좀 살리고자 연도를 넣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뭐 연도나 이런 게 이제 데이터가 좀 더 장기적으로 확보가 되면 이제 제안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폐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근데 폐업이라는 변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변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작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폐업을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을 분명히 하셨는데 다음에 다시 나타나시고 같은 사업자 번호가 그러니까 폐업을 했다가 다시 나타나시고 폐업을 했다 다시 나타나시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폐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성장하신 건지 아니면 더 좋은 업체에 이제 인수를 하셔서 더 잘 되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더 요새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를 좀 봤는데 실제 가동이 중지된 이후에 폐업이 등록되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폐업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이제 폐업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연구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도별로 따로 하는 연구 또 그런 정책금융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른데 따로 하는 연구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사이클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아직 미처 접근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제 시간을 두고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논의되지 못한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미나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채팅창에 이 자료 다운로드에 대해서 뭐 많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료에 대한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저희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 1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통계 연구 분석 사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애써주신 양동희 과장님,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되는 제3회 기업통계 세미나 많은 분들께서 질문과 의견 주셔서 보다 활발한 세미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션 첫 번째 마치고 저희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 기업통계 평가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후 3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